자, 봐볼게요. 24학년도 고1 3월 학평에 기출된 글인데 가나로 구성된 인문 분야의 글이고요. 한번 문제통에서 먼저 소재 잡아보자면 33번 가나 공통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딱히 잡을 만한 게 없기는 해요. 근데 어떤 인간 중심적인 시각,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과의 견해, 사상, 종교적인 믿음, 이런 것들 보면 사상과 관련된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글 또는 철학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문. 자, 34번 보면은 가의 군주와 나의 통치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선택지문, 2번 선택지문은 각각 군주와 통치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각각 3번 선택지문은 군주는 어떻게 하고 통치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4번 선택지문, 5번 선택지문 그렇고 5번 선택지문은 3번 선택지문, 4번 선택지문 5번 선택지문은 군주와 통치자는 모두라고 해서 둘의 공통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군주와 통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주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통치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휘라면 그 느낌 자체가 비슷하죠. 왕 같은 거잖아. 그치? 35번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어휘들인데 가에서 군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을지 나에서 통치자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을지 그 특징들 잘 잡아가면서 읽어봐야 될 것 같다. 각각 가글과 나글에서 군주와 통치자가 어떻게 설명된 애들인지. 35번 같은 경우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인간의 욕망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개인의 도덕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네요. 36번은 니은에 대한 니은을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건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37번은 가의 순자와 나의 홉스의 입장에서 자,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37번 문제 발문 가의 순자와 나의 홉스의 입장에서까지 읽었을 때 가글에서 순자의 입장, 나글에서 홉스라고 하는 학자의 입장, 견해, 관점 나왔다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걸 보기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에 구체적인 사례 또는 구체적인 내용에 적용하는 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글에서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과 나글에서의 중심적인 내용이 각각 순자와 홉스의 견해,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자와 홉스의 입장처럼 어떤 학자의 견해, 관점,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걔네들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 그거 좀 잡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문 각각 순자와 홉스가 어떻게 저 보기 박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생각할지 그 견해에 따라 입장에 따라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38번은 어휘 문제네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대략적으로 담기겠다라고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일단 제목이 나와 있기는 하죠. 그죠? 순자의 철학이고 나의 리바이더던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홉스라고 하는 학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문제에서 가글은 순자, 나글은 홉스에 초점 맞춰서 얘네들의 입장, 견해 초점 맞춰서 읽어 나갈 거라고 미리 계획을 해놨죠. 한번 봐볼게요. 가글. 기원전 3세기형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 침략과 정벌에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여기서 뭐 소개하고 있어? 배경. 좋아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쵸? 순자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할 글. 그러면은 그 순자의 철학에 대해서 소개할 글인데 어떤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것들을 중심 소재로 중심적인 내용으로 설명할 글에서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의 1문단에 어떠한 배경이 나온다. 시대적 배경이 나온다. 사회적 배경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그러한 사상, 그러한 철학이 나타나게 된 대두하게 된 그러한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배경, 그 배경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혼란의 시대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배경 지식이 있다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도 표현되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기는 매일 전쟁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그런 매우 혼란한 시기였는데 자, 이와 동시에 이런 혼란한 시대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여러 사상들이 융성한 그러한 시대이기도 했다.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각양각색의 철학들이 나타나게 된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배경, 이 혼란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은 이러한 여러 사상들이 융성한 시대이기도 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예요. 순자 드디어 나왔네. 순자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시대, 사회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존재하는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했네요. 일단 순자의 견해인 거죠. 이거 혼란과 무질서를 얘는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혼란과 무질서라고 하는 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네, 순자는 일단 악으로 본 거야. 규정하고 악을 온전히 인간의 성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해서 이 시대에 존재하는 악,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파악한다. 누구? 순자의 견해 관점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보고 그 악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났다? 인간의 성,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시대의 혼란이, 시대의 무질서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진단 내린 거예요. 그렇게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렇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다고 보았으니까? 악하다고 보았으니까. 성악설. 그렇죠? 자,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 그래서 그 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거, 그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나타나게끔 만든 요인, 가장 중요한 요인, 순자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동물적인 경향성.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원초적인, 생리적인 욕구.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해서 인간의 그 본성, 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지. 자, 이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 즉 그렇게 인간의 성, 이런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 다양한 욕망과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바로 악을 초래한다. 그 대표적인 악이 뭐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성으로부터 나타난 대표적인 악이 바로 이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라는 거지. 그럼 순자는 그 전국 시대의 시대의 혼란과 무질서, 그걸 인간의 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고, 그 인간의 성 중에서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이 바로 악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겠죠. 다양한 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성이 바로 악을 초래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았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생각했다의 뜻을 지니고 있는 어휘죠. 그렇죠? 단골 문제예요. 맥락상 유사한 어휘가 쓰인 것에 대해서 단골로서 보았다를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회적 자원과 재화,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쫓게 되면, 자, 사회적 자원과 재화, 지금 순자가 초점을 맞춘 인간의 본성 뭐예요? 어떤 욕망이에요? 그것을 갖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한정적인 자원과 재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나만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 그것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쫓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대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이렇게 순자가 설명한 것이죠. 맞아요? 하지만 역접어 나오네. 그럼 앞에서 설명한 게 뭐고? 이 하지만이라는 역접어로 시작하는 3분단의 내용을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반대어, 상반되는 거. 앞에서 얘기한 게 뭔데? 인간의 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그 인간의 성이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 등의 악을 초래한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성뿐만이 아니라 심도 타고났기에 인간다워질 수 있고 성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사회의 문제,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 악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인간의 욕망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그 욕망, 이기적인 욕망, 그것 때문에 나타나게 된 건데,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는 곳은 모조리 다 그 인간이 그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만을 보인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존재 아니야? 그쵸? 근데 인간이 그러한
욕망, 성뿐만이 아니라 이 심이라고 하는 것도 지니고 태어났기에, 타고났기에. 그러니까 앞에서 분명히 성이라고 하는 거, 그 성이라고 하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이거 어떤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 무슨 적이라고 말할 수 있니? 선천적. 선천적과 동일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하게 되는 거라고 해서 겪게 되는 건데요. 경험에 앞선다라는 표현, 즉 지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선험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선천적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경험에 앞선다, 지니고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면 지니고 태어나는,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저 동물적인 경향성인 성, 욕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그리고 그 성을 따르게 되면 다툼과 쟁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결국 사회 혼란과 질서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인간이 성만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이라고 하는 것도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내용일치 문제, 이걸 단독 지문으로 해서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성은 지니고 태어나는 거, 선천적인 거, 선험적인 거, 그러한 인간이 심이라고 하는 걸 얻기 위해 뭐 수양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죠. 타고난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정보들 잘 파악해야 돼요. 그쵸? 그렇기에 인간다워질 수 있다. 아까 성이라고 하는 건 동물적인 경향성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식욕이라고 하는 것도 동물도 식욕이 있고 인간도 식욕이 있죠. 그 무언가 배고프면, 굶주리면 뭔가 먹고 싶어 하는 그 욕망, 욕구 이런 거 있죠. 그쵸?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그건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거죠. 그쵸? 타인의 음식 막 그냥 막 훔쳐먹고 인간다운 게 아닌 거지. 그치? 근데 이 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심이라고 하는 것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심이라고 하는 게 순자가 보기엔 성, 그건 동물과 동일하다. 그걸 지니고 태어나는 것은. 그쵸? 하지만 이 심이라고 하는 걸 지니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요인으로 본 거겠지, 순자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워질 수 있고 성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 해결도 역시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겠어요? 심이라고 하는 걸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심이라고 하는 걸 지니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처럼 강한 자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동물 세계와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회 문제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이라고 하는 걸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자, 이 심이라고 하는 건 인지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지문에서 되게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뭐가 많이 나오냐? 이 심이라고 하는 건 이쪽일 거예요. 이성, 인간의 이성, 인지 능력. 그럼 이 이성과 반대되는 표현으로서 뭐가 나와요? 본능, 감정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지. 감정. 오케이요? 아까 앞에서 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했어요? 욕망과 감정의 형태. 그쵸? 그래서 이 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쵸? 뭐 이런 것들이라면 이런 것들이죠. 그쵸? 이건 우리가 뇌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그 뇌를 사용하기 이전에 감정 나오게 되는 거. 그쵸? 자, 인간의 인지 능력이 결국 인간의 인지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감각기관. 감각기관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런 것들, 눈, 코, 입 이런 것들.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우리가 느끼죠. 어떤 형태다, 어떤 냄새가 난다, 어떤 느낌이다, 피부 느낌, 그쵸? 어떤 맛이다, 어떤 소리다. 그 감각기관이 가져온 외부 정보, 그걸 종합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죠? 즉, 재진술 같은 말, 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성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성이, 그 본능이, 그 감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니까? 인지 능력이니까. 이성이니까. 이성의 힘, 인지 능력을 통해서 그 성이 합리적인 것인지 비합리적인 것인지 판단을 내린다는 거지. 그러면 배고파, 먹고 싶어, 음식이 보이네? 다른 친구가 가져온 음식이 보이네? 그냥 가져와서 먹는 행위를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과연 합리적인지 판단을 내려본다는 거죠. 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건 남의 음식을 함부로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결국 성을 통제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이 뭐예요? 배워가는 거, 실천해 나가는 거, 그러한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것의 산물, 그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 산물을 바로 익숙한 개념 나왔다. 위라고 한다. 위라고 하는 걸 우리 교과서 지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천재 독서 3-1단원이었죠. 순자의 성악설에서는 이 위라고 하는 거 어떻게 소개했어요? 인간의 마음작용을 몇 가지로? 4가지로 나눴죠. 뭐였죠? 성, 정, 려, 위.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성이라고 하는 거, 위라고 하는 거, 그 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천적인 노력, 본성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것이었죠. 그쵸? 의지의 산물이었죠. 그쵸? 그래서 위라고 하는 개념이 역시 마찬가지로 나온 거예요.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 노력의 결과물, 바로 위라고 한다는 것이지. 자,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뭐였어요? 그 성을 통제하고 그 성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또는 성을 성대로 해도 돼.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며 그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또는 그 과정의 결과물, 그것이 바로 위라는 거지.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성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의식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후천적인 게 아니라 선천적인 것, 선험적인 것이었어요. 그쵸?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위라고 하는 게 결국 저 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 위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자, 여기서 성을 위가 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예요. 그쵸? 특히 위의 핵심으로서 예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이 예가 예의할 때 예예요. 그쵸? 그래서 그 예라고 하는 걸 유학에서, 즉 유교에서 굉장히 강조하죠. 이 순자도 분명히 유학자예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걸 언급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왜 실천하겠어? 이 예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고 핵심으로 여겼고, 그 예를 실천하다 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예를 실천하는 그 노력이 바로 위가 될 거예요. 자, 예란 위라고 하는 것을 축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이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성인, 성스러운 자, 깨달은 자예요. 이 이미 뭔가 세상에 대해서 또는 인간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인간은 이러한 존재니까 나중에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행해야 되는 것들을 마련해 놔야지 라고 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후손들, 그 후손들 그것을 따라서 그 성인의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담긴 그 예를 행함으로써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순자의 견해겠죠. 그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위들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위를 축적해서 성인, 인격체가 된 완전한 인격체, 그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들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사회적 규범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죠.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건 사회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되는 거지. 자, 이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이자 사회,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 통치자 또는 군주, 가글에서는 군주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군주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예에 기반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것이. 성인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규범, 일체의 사회적 규범이었으니까.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인데, 자, 이 예라고 하는 거, 아까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신분이 존재했었죠. 그쵸? 그러한 신분적 차이를 분명히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을 해서 그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 그 신분에 맞는 행동, 이런 직분들을 정하는 것이었다는 거지. 이는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인간, 욕망 추구하는 존재야. 당연히 원래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그런 존재니까, 원래 그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니까 그냥 그거 마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혼란이 있죠, 그쵸? 그래서 그 기준과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이지. 어느 정도의 신분이라면 그 욕망의 최대치는 이 정도까지. 그 이상의 신분이라면 그것보다는 더 많은 욕망을 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기준과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자신의 위치에 맞는, 자신의 분수에 맞는 욕망을 추구하게끔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인 거죠.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그 사회의 혼란과 다툼과 쟁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으로서? 예로서. 예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맞아요. 끝났네. 자, 이때 순자는 군주 나왔네요.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자, 군주라고 하는 존재를 그러한 예, 앞에서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예의 근본으로 군주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의 역할을 중시한다. 군주의 역할을 중시하는 거죠. 그럼 군주의 역할이 뭐길래 순자가 중시했을까?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로부터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에 따라서 구체적인 도덕 규범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뼈대가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든 통용되는 그러한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당대의 요구, 당시대의 요구에 맞춰 예를 제정해야 한다고 본 거죠. 자, 군주, 예의 근본으로 규정한 군주, 그의 역할. 그래서 그의 역할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예를 제정해야 한다. 그 시대의 특성에 따라, 요구에 따라. 근데 분명히 바탕은 뭐에 둬야 된다? 예의 공통된 원칙. 이거 여기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주고 그들을 가르쳐 예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성은 교화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군주의 역할. 그쵸? 군주의 역할은 일단 예를 제정하는 역할, 그리고 또 백성들의 직분 정해주고 그들을 가르쳐 예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 예의 길로 인도. 백성들의 성 교화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역할들을 통해서. 그 교과서 지문에 나왔던 내용 중에 순자가 누구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맹자.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비판의 내용 중에 네 말대로 모든 인간이 선하다면 군주와 좋은 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순자는 성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는 백성,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 사회의 안정을 위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거예요. 예의 근본으로까지 규정을 했잖아요, 순자는. 근데 맹자 네 말대로라면, 모든 인간이 선하다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군주가 필요 없게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비판하는 거지. 그렇죠? 좋은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예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좋은 제도들,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맞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자의 이러한 군주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그것들이 당연히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그 성선설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비판하는 내용, 이렇게 연계해서 구성될 수 있는 그 문단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오케이? 네. 왜냐면 군주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순자는 당대의 사상가들과 달리 차이점이네요. 당대에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사상가들. 그 역시 당대의 사상가들도 마찬가지로 그 전국시대니까 사회 혼란과 무질서가 팽배했던 그러한 시대니까 각자 나름대로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상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상들을 제시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과의 차이점인 거죠. 그쵸? 순자.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 상황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았다. 이게 순자만의 뭐라는 거예요? 특이점이라는 거지. 사상적 특이점이라는 거지. 그치? 다 다른 사상가들은 이 지금 중국 땅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외부 저기 오랑캐 놈들 때문이다. 를 비롯한 외적인 상황에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상가들. 하지만 순자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타고난 성향, 즉 본성을 뜻하는 성으로부터 찾음으로써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위라고 말하는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 그것을 신뢰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 순자가 이러한 타고난 성향에서 찾음으로써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그러한 순자,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이런 사상가라고 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다른 사상가들이 다 외적 상황에서 찾았잖아. 그럼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혼란의 시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은 문제가 없다고 본 거겠죠. 다른 사상가들. 외적 상황. 그럼 이 외적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겠지. 다른 사상가들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왜냐면 문제의 원인을 여기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았으니까. 스스로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변화 가능성을 신뢰한 사상가, 순자의 견해, 순자의 입장, 순자의 관점, 순자의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낙을 가볼게요. 홉스 나오네요. 이제 서양 철학이에요. 홉스. 그리고 가난 묶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홉스가 살던 17세기는 종교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웠다. 자, 어때요? 아까 앞에서 순자가 자신의 사상을 펼쳤던 시대와 시대적 배경이, 사회적 배경이 유사하죠. 그렇죠? 혼란의 시대. 이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통치하는 왕, 그 왕이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는데 신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개판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 준 권력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그거 맞아?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된 거죠. 당대에는 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관점, 지배적인 사상이었을 텐데 그게 지금 이러한 시대적 혼란에 의해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홉스의 견해, 관점, 이론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 왕권신수설의 의문이 생기게 된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홉스가 더 이상 신에 의존하지 말고 이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디에 초점을 맞추자? 인간에 초점을 맞추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 우리를 한번 바라보자 라고 한 것이겠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홉스의 견해는 그 왕권신수설과는 배치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자, 그래서 홉스가 가정한 이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 자연의 푸르름과 아름다움이 있는 산천 그대로 인위적인 거 없는 그런 거 아니죠? 집단적 삶인데요. 국가라고 하는 집단, 국가라고 하는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성립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자연 상태고,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자, 그의 인간에 대한 규정,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거, 아까 앞에서 순자가 인간에 대해서 규정했을 때, 일단 인간이라면 선천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걸 지니고 태어난다. 그리고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인데, 그 욕망의 추구는 이기적인 행태로서 나타나게 되는,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거, 나를 보존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그러면은 다소 이기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자,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인간에 대한 규정 또 한 나왔으니까 또 인간에 대한 규정이 나올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거 나올 것 같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 자연 상태 이걸로 가야죠. 그쵸?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지니는데 이를 자연권이라고 한다. 인간이라면 그 무엇에도 침해받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된다, 지니게 된다. 자연 상태에서. 그게 바로 인간이 지니는 권리, 자연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요? 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그러면 여기서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는 거 뭐겠어? 이 자연권을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으려는 거겠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 자, 이게 순자는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성인 거죠. 그쵸? 성. 순자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데 그는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그렇게 이름 짓는다. 지칭한다. 명명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국가가 성립하기 전에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니까 언제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그러한 감정을 동시에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지. 그 감정이 한번 유발하게 되면 그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원하는 그 마음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드니까 그 평화와 안전을 누리기 위해 무언가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겠어요? 국가의 설립이겠죠. 지금 자연 상태에서 이러니까. 그죠? 자, 이때 인간의 이성 나왔어요. 순자에 따르면 심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그렇죠?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홉스는 이를 자연법이라 일컫는다. 자,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 최선의 법칙이에요. 그 최선의 법칙은 뭐예요?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 그게 바로 자연법이다.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성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지. 자,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평화를 추구해라. 그리고 그 평화를 따르라. 그리고 이를 위해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기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 뭐였어요? 자연권. 그 자연권이란 뭐였어요? 절대적 자유. 맞아요?
그것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기 위해선 인간이 뭘 해야 된다? 인간이라면 지니고 있었던 그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 자유라고 하는 거, 이것만 마냥 추구하다 보면, 이것만 마냥 자기 보존 추구하다 보면, 이기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절대 평화라고 하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는 건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절대적 자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잖아, 그냥. 근데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자신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의 작은 일부분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양도하는 계약을, 사회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이 뭐예요? 계약, 사회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계약엔 누가 있어요? 당사자가 있어요.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해보자. 뭘 양도해요? 자신의 권리, 자연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양도해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였어? 뭘 얻기 위해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대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계약은 그걸 거예요.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 나의 자연권의 일부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양도하겠소. 대신 나에게 무엇을 달라. 그 사회계약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단계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 과정의 전개 방식일 텐데, 어쨌든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는다. 절대적인 자유, 내가 저 사람을 때리는 거, 죽이는 거, 이것도 그냥 자유 아니야?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한다. 내가 더 이상 누군가를 공격을 하는 거, 이거 자유가 이제 자유롭지 않게,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된다? 잡혀간다. 그렇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런데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네요. 이 계약은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이 계약은 한계가 있어요.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그래서 쉽게 파기될 수 있다. 이 계약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문제점 나왔으니까 해결책 나오겠죠. 그 계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 실제로 효과가 있는 성질이죠. 그렇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강제력,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개인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지닌 통치자와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통치자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계약인 거예요. 그 계약은 뭐예요? 우리들의 권리를 당신에게 맡기겠소. 대신 당신은 뭐 해달라? 계약 위반하는 자를 제재해달라.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E가 A를 때렸어. 그래서 이제 제재를 하려고 해. 했더니 E가 네가 뭔데 날 제재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통치자가 뭐라고 하겠어? 나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힘을 양도받았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재하고 그 권리를, 그러니까 얻어맞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권리, 그 계약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힘을 이들로부터 부여받았어. 그럼 난 그것을 받은 대신 얘네들에게 뭘 줘야 돼? 평화를 줘야 돼. 너는 근데 그 평화를 깨는 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너를 제재하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야? 그래서 이 통치자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지닐 수 있었다는 건 바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통치자와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국가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국가 개념이었어요. 성립하게 된 국가 개념. 그리고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이 사회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 자신의 평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계약, 그 계약에 따라 나타나게 된 형태인 거죠. 사회 형태. 자, 리바이어던은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의 이름. 홉스는 이를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한 것이다. 괜히 이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다, 홉스. 홉스는 자연 상태, 인간,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그에 따라 자신의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게 되는 자연권이라 불리는 그 절대적인 자유를 지니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는 혼란이고 무질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한 자연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리고 그 계약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실효성을 그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데, 그 평화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강력한 통치자의 강력한 공적 권력, 공적 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 홉스의 견해가 담겨있는 개념 이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 그 국가 권력을 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는다.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 이 사회, 이 국가 구성원들 국가에 대해 복종해. 대신 복종하는 만큼 졸라 보호해줄게. 인 거죠.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그 통치자,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다 너희들 위해서.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것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홉스의 사회계약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바로 홉스의 사회계약론인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이 역시 마찬가지로 순자 입장에서는 성인 거고, 그 이기적인 자기보존의 욕구를 지닌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의 성립 과정 제시한 거죠. 그리고 두 차례의 계약을 통해서.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아닌, 자, 다 그 통치자 또는 그 국가가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다 그거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인간들로부터 온 거죠. 그렇죠? 인간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양도한. 그래서 그 자유로운 개인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라고 하는 시대. 그러니까 중세, 근대, 근세, 현대 시대가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뭐니?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시대라고 하는 건 쭉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연속된 과정인 거잖아. 근데 그러한 연속된 과정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시대라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큰 패러다임의, 그 사회를 바라보는 큰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더 이상 신이 아닌 인간을 주체적 존재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교황 이런 사람들의, 이런 존재들의 권력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신의 대리인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설명한 거고요. 어쨌든 홉스, 그 국가의 성립, 예전에는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어? 국가가 성립되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했겠어? 신이 어떤 이에게, 왕이 될 이에게 권력을 부여했고 그 왕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가 건설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겠죠. 하지만 더 이상 국가의 성립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근대 주권국가의 토대. 그러니까 주권국가라고 했는데 민주주의가 뭐예요? 시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통치자의 권력이 누구로부터?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로부터 양도받은 거니까. 그래서 근대 주권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홉스의 견해의 의의로서 그리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아시겠어요?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 스스로 읽을 때 이해가 좀 덜 됐거나 안 됐거나 다음은 대부분 이해가 됐는데 이 포인트에서 이 문장의 의미하는 바가 뭘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예. 특히나 학교 선생님이 순자의 성악설을 하고 그 글을 읽어봐 라고 얘기를 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해당 글을 읽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순자의 성악설 교과서 지문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오르거나 좀 연결시킬 부분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